샬롬, 엘라나는 알고 있다. 네 번째. 그 여자는 마치 정부처럼 숨어 지냈다. 그래도 엄마는 운 좋게 몸은 안 떨잖아. 언젠가 리타가 그녀에게 말했다. 몸도 안 떠는데 무엇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겠어. 동정심 얻자고? 몸을 떨지 않으면 아무도 엄마가 파킨스병에 걸린지 모를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을 늦게 알수록 엄마한테는 더 좋을 거고. 나는 전에도 몸을 떨지 않았고 지금도 떨지 않는다. 클리니카스 병원에서 열린 몸에 갔을 때 두 사람, 그러니까 그녀와 리타는 몸을 떨지 않는 것이 좋은 현상이기는커녕 고통만 가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 가여워라. 몸을 안 떠시는군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파킨스병 환자 중에서 몸을 떨지 않는 경우가 가장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병이 더 빨리 진행된다나 봐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부인이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말하는 동안에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두 사람, 그러니까 리타와 엘라나는 그녀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누구와도 이야기 나누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다음번 진료 때 베네가스 박사에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두 사람은 그저 다른 이들을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은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 몸을 떠는 이와 떨지 않은 이를 하나씩 살펴봤다. 엘라나는 거기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한 명도 찾지 못했다. 가령 엘라나는 밤에 혼자서 일어나기 위해 방에 어떻게 난관과 끈을 설치했는지 설명하는 남자처럼 눈빛이 멍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돈을 세거나 포커패를 빠르게 돌릴 때마다 허공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첫 번째 줄에 앉아 울고 있는 부인처럼 침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에게 가여워라 라고 말한 부인처럼 몸을 떨지도 않았다. 그날 오후 자리에 모인 사람 중에 그녀와 비슷한 경우는 없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알고 있었다. 미래의 엘라나의 모습을 보았으니까 기차를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간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지. 그녀는 생각한다. 당시만 해도 목비끈이 무엇인지, 아니 생소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이름조차 몰랐기 때문에 곁눈질로 흘끔거릴 필요가 없었다. 왕이 폐위되었다고 해도 궁전 안에서만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였고, 그 여자는 어둠 속에 홀로 머물고 있었다. 숨겨놓은 정부처럼 전력은 어떤 전투도 벌어져도 제때 레보도파를 가지고 도착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때는 엘라나 혼자서 기차를 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리타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물론 엘라나가 소매에 팔을 끼우는 것을 도와주거나 엘라나와 말다툼을 벌일 때 가죽 채찍을 빠르게 휘두르듯 모진 말을 퍼붓다가 2미터 앞질러 가버리는 것밖에 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날 오후에도 둘은 어김없이 다투었다. 엘라나는 기차에 오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자 리타는 은근히 조마심이 났다. 이러다가는 기차를 타지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엘라나를 문 안으로 억지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우선 손바닥을 펴서 엄마의 엉덩이에 대고 거의 내동댕이 치다시피 힘껏 밀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엄마. 그녀는 엘라나에게 말했다. 그러자 엘라나가 대답했다. 알았으니까 자꾸 재촉하지 마. 엘라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기를 쓰고 움직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이 기차에 홀로 앉아 곁눈질로 나무들이 서로 쫓기는 모습을 볼 수나 있었겠는가. 하지만 엘라나는 의지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지금쯤이면 리타도 그 사실을 깨달았을 것으로 믿는다. 그녀가 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모두 가게 될 그곳에서는 결국 누구든 그걸 알게 되는 법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날 오후 리타는 엄마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내가 엄마를 재촉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엄마가 내 속이 얼마나 다 들어가고 있는지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녀가 엘라나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비록 목 비끈이 뻣뻣해지고 시도 때도 없이 침을 줄줄 흘리는가 하면 소매에 팔을 끼울 수도 없는 처지지만 그래도 계속 살고자 하는 엘라나로서는 자기 딸이 죽고 싶어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그럴 리 없다. 하지만 딸은 이미 죽었다. 그렇지만 비가 쏟아지던 그날 저녁 리타가 혼자 종탑에 올라갔을 리도 종의 가로대에 밧줄을 묶은 다음 그것을 목에 감았을 리도 스스로 밧줄에 매듭을 묶었을 리도 딛고 서 있던 의자를 발로 쳐버리고 죽을 때까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리도 없다. 절대로 그럴 리 없다. 리타 혼자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비가 내렸다. 엘라나는 그것이 야베야네다 형사의 장담처럼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경찰을 믿지 않았다. 지금도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믿지 않았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믿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혼자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든 아니든 그건 그녀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저 자신의 말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다. 판사도 경감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반면 아베야네다 형사는 그녀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주려 했지만 어느 날 상부로부터 이 사건을 속히 종결하고 앞으로 근무 시간에 그녀를 만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근무를 마치고 난 다음 경찰서 길 모퉁이에 있는 카페에서 그녀를 두어 번 만났다. 엘라나 부인, 이건 단지 비공식적인 대화일 뿐이에요. 그는 미리 당부해 두었다. 그들은 최근 들어 니타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했을 뿐만 아니라 매사에 의욕이 없었고 잘 웃지도 않아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다. 평소 그 아이가 그렇게 많이 웃었던 적이 있나? 엘라나는 법원 서기가 필사한 로베르토의 진술을 읽으며 문득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엘라나는 진술서에 분명히 잘 웃지도 않아서라는 말이 쓰여 있는지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 읽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두 번이나 다시 읽었다. 리타는 잘 웃지 않았다. 하긴 그 애가 뭘 알겠어. 엘라나는 생각한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눈이 있어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제대로 걸을 수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그녀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그녀가 기차를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기차는 그녀가 눈을 모아 곁눈질을 흐끔거리느라 기울어져 보이는 글자 탓에 이름을 읽을 수 없는 어느 중간 역에 정착해 있다. 손가락을 꼽아가며 지나간 역의 개수를 헤아린 결과 그녀는 여기가 아베야네다 역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야 광장 운부 나무에 뒤틀리고 구부러진 뿌리에 앉아 그녀를 만나주는 형사의 이름과 같은 이름의 영 말이다. 그녀는 딸에 대해서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엄마니까 아니 엄마였으니까 말이다. 엘라나는 생각하기로 모성애는 몇 가지 특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잘 알고 있고 어머니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어머니는 사랑을 베풀 줄 안다. 모두들 그렇게 말하고 또 실제로 어머니라면 모두 그렇게 된다. 그녀 또한 딸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비록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자주 다투었고 서로 거리를 두었으며 책찍을 갈기듯 심한 말을 내뱉으며 싸웠지만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입맞춤을 해준 적도 없지만 그래도 엄마는 사랑하는 법이다. 이제 딸이 곁에 없는데 계속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묻는다. 만약 죽은 이가 그녀였더라면 리타는 지금 고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딸이 세상을 떠난 지금 그녀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까?
리타의 죽음이 지난 날 그녀의 삶을 모두 지워버릴 수도 있을까? 그녀의 병도 차마 그것을 지우지는 못했는데 엘라나는 알고 있다. 그 어떤 병에도 엄마가 엄마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비록 병 때문에 제대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발이 움직이지 않아 마음대로 걸을 수도 없으며 항상 고개를 수그린 채 살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죽음, 그것이 리타의 육신뿐 아니라 엘라나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이름까지 아사가 버릴 수도 있을까? 엘라나는 딸이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누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른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살해 동기를 찾을 수가 없다. 짐작도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자살이라는 판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자살이라는 아베야 네다 형사의 말을, 자살이라는 로베르토 알마다의 말을, 자기를 보면서 입을 열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자살이라고 수근거리는 모든 이들의 말을. 그렇지만 비가 내렸다. 그녀는 엄마다. 그리고 비가 내렸다. 그것이 그녀를 구해줄 것이고 모든 것을 바꿔줄 것이다. 하지만 그녀 혼자 힘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그녀 혼자서는 도저히 이를 해결할 수 없다. 그건 지금 그녀에게 몸이 없기 때문이지 왕에 쫓겨나고 그 여자가 명령을 내리고 있어서가 아니다. 만약 그녀가 자기를 도와줄 다른 육체를 찾지 못한다면 가능한 한 모든 조롱과 속임수를 동원한다고 해도 결코 사건의 진실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다. 그녀를 대신해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다른 이의 몸, 그녀 대신 필요한 것을 조사하고 물어보고 걷고 시선을 돌리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있는 타인의 몸, 엘라나가 명령을 내리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육체, 엘라나 자신의 육체가 아닌 다른 이의 육체, 빚을 갚아야 한다고 느끼는 누군가의 육체, 이사벨의 육체. 그래서 그녀는 이 기차에 오른 것이다. 다른 육체,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어느 여자의 육체가 그녀를 도와 자신의 몸으로는 늘 거부당하는 진실을 밝혀내야 하기 위해서, 그녀 혼자 힘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진실을 밝혀내게 하기 위해서, 비록 부에노스 아일레스에 가려면 하루가 꼬박 걸린다고 할지라도, 비록 약효가 떨어졌을 때 길 한복판에 멈춰서서 시간이 멈춰버린 몸속에 갇힌 채 다시 거리와 역, 왕, 벌거벗은 임금님, 거꾸로 또 앞으로 임금님, 왕, 역, 거리를 세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왕에게 왕관을 되돌려 줄 수 없고 딸에게 생명을 되돌려 줄 수 없으며 또 그녀에게 죽은 딸을 되돌려 줄 수 없지만 그녀는 한 발 또 한 발 힘겹게 내디디면서 걸어간다. 후안 신부는 애당초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가장 꺼리는 사람 중 하나였다. 엘라나는 아베야네다 형사를 만날 때마다 아직도 후안 신부를 만나지 못했단 말을 듣다 보면 진절 머리가 났다. 그건 형사님이 신부님에게 끈질기게 요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든지 아니면 신부님이 형사님을 바보로 여기서 그런 거예요. 엘라나 부인, 설마 신부님을 용의자 명단에 넣으라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아니요, 형사님. 제가 이미 여러 번 말했다시피 가능한 한 모든 가설을 조사하는 게 형사님의 일이라고요. 엘라나는 매일 2번 미사가 거행될 때나 고해 성사가 다 끝났을 때, 그리고 시에스타 시간을 피해 신부를 만나기 위해 가장 적당한 때를 찾았다. 그런 뒤 성고실로 가서 배를 눌렀다. 구한 신부는 평소 입던 수단 대신 착용한 성지 칼날을 매만지며 문 밖으로 나왔다. 엘라나가 계산한 시간에서 몇 분 어긋난 걸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시에스타 시간도 조금씩 더 늘어난 게 분명했다. 들어오시죠, 엘라나. 그가 말했다. 그녀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계단 조심하세요. 그가 미리 기뜸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엘라나의 발이 문턱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구두코는 2번이나 나무에 걸렸고 결국 3번째에는 신부가 그녀에게 다가가 넘어지지 않게 들어올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주었다. 아니, 이런 우연이 다 있나요, 엘라나? 안 그래도 전화를 드리려던 잠이었거든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따님을 위해 미사를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 7시 미사 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날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엘라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다. 저녁 7시라면 약을 먹기에 좋은 시간은 아닌 듯 했지만 그녀는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나저나 슬픔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가요? 후한 신부가 그녀에게 물었다. 아직은 감당이 안 돼요. 오, 엘라나, 그거 참 안 됐군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신부님, 저는 아직 울 시간조차 없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슬픔을 이겨내야 합니다. 엘라나, 구의 코엘렐에도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다는 구절이 나와요.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때 실컷 울 거예요. 그날 우리 딸을 그렇게 만든 이가 누군지만 알게 되면 울지 말라고 해도 울 거라고요. 신부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신부는 그녀가 자기의 말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었지만 일단 말을 꺼냈다. 그날 일에는 리타가 무덤까지 가지고 간 이유 말고 다른 비밀은 없어요. 엘라나, 그날 비가 왔어요. 신부님, 리타는 비 오는 날이면 성당 근처에 어신거리지도 않았다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아이를 보셨으면서 여태 그것도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대체 왜 그랬던 거죠? 번개에 맞을까 두려워했거든요. 아, 엘라나. 그런 걸 믿다니. 제가 아니라 제 딸이 그랬다고요. 하지만 그날 리타는 여기 왔어요, 엘라나. 따님의 시신을 내 눈에서 봤다고요. 고메슨의 아이들을 발견한 다음 내게 알려주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누군지는 아시죠? 대로 맞은편에 있는 목재 창고 주인집 아이들이잖아요. 장난꾸러기는 하지만 착한 아이들이라 성당 안팎에 손댈 때가 있을 때마다 자질구레한 일을 도와주곤 한답니다. 그리고 미사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종을 치는 일도 도맡아주고 있지요. 녀석들은 저 위에 올라가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아니, 했죠. 신부가 그녀에게 차를 권한다. 엘라나는 사양한다. 같이 기도할까요? 저는 기도하러 온 게 아니에요. 신부님 이야기에서 빠진 부분을 찾으러 온 거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있는 건 딸 아이의 시신이 신부님의 성당 종탑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여긴 제 성당이 아닙니다, 엘라나. 우리 모두 공동체의 성당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신부님,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부인도 알고 있잖아요, 엘라나. 아니에요. 전 정말 모른다고요. 원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일처럼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뒤얽힌 상황이라면 훨씬 더 어렵겠죠. 여러 가지가 뒤얽혀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신부님? 고통과 분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부인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부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부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한 신부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구부린 머리 너머 눈썹과 이마 위로 치켰던 눈, 자신을 노려보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눈빛, 겁에 질려 있지만 놀랍도록 담담한 그 눈빛을 보았다.
엘라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순간 신부가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성당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자살도 죄로 여깁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육체를 어떤 식으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죄가 되죠. 자살이든 낙태든 안락사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파킨스 병도요. 그녀가 덧붙여 말한다. 하지만 신부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넘어간다. 신부는 잔장으로 가 항아리에서 차가운 차를 한 잔 따라 마셨다. 정말 안 드시겠어요? 엘라나는 그가 단지 시간을 벌어보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환자에게 구수마치 주사를 놓았지만 어금니를 빼려고 하는 순간 환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제야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아직 신경이 완전히 마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치과 의사처럼 말이다. 엘라나,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엘라나, 비록 주님의 뜻에 의해 당신이 거대한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당신의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제 믿음이라고요? 제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신부님? 제가 한때나마 믿음을 가진 적이 있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엘라나, 당신은 지금 행동으로 내게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살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말씀이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몸뚱아리를 종에 매달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딸은 죽었는데 이 어미만 살아서요? 엘라나, 제발 하느님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인간의 육신은 주님의 세계에 속하는 겁니다. 인간은 오직 그것을 사용할 권한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제게는 오래전부터 이 몸을 사용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 권리를 앗아간 건 하느님이 아니라 망할년의 병이라고요. 진정하세요, 엘라나.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따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최후 심판의 날 하느님께서 따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말입니다. 신부님, 저는 최후 심판의 날에는 관심이 없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오로지 이 지상에서의 심판뿐이에요. 어떻게든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알고 계신 모든 것을 말해 주세요. 신부님, 진실을 원하는 겁니까? 엘라나, 그러면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날 따님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육체를 자기 멋대로 처분하고 만 겁니다. 그만하세요. 그녀가 중간에 끼어들며 말했다. 교인이라면 누구나 우리 삶에 종지부를 찍는 게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진실이에요. 우리는 따님을 가엾게 여겨야 합니다. 비가 왔어요, 신부님. 이제 비 얘기는 좀 그만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교만한 죄를 짓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엘라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시죠? 허영과 교만의 죄죠.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현실은 정반대인데 세상이 당신 말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당신이 짓고 있는 죄입니다. 엘라나, 신부님과 성당이 항상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허영이죠, 신부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허영이라고요. 엘라나는 어렵사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려 3번이나 시도한 끝에 간신해낸 일이었다. 아무튼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일어나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신부는 힘겹게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발을 질질 끌며 조금씩 멀어져가는 굽은 등을 눈으로 쫓으며 조용히 성호를 그었다. 엘라나는 문에 이르러 입구 계단 위에 발을 들여 올렸지만 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후한 신부가 그녀에게 걸어갔다. 그녀가 마다했지만 그는 그녀를 도와주었다. 엘라나는 문턱 너머에 후한 신부는 반대편에 서 있었다. 신부님의 구두를 닦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그제야 신부는 오랫동안
구두약을 칠하지 않은 검은색 구두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성당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도와준다는 그 아이들한테 닦아달라고 하세요. 그 구두도 성당의 일부잖아요. 신부님, 엘라나는 두 걸음을 옮겼고 후한 신부는 문을 닫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말했다. 엘라나, 당신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네요.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되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제가 엄마인가요, 신부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엘라나? 자식을 먼저 앞세운 여자를 뭐라고 부르죠? 저는 미망인도 아니고 고아도 아니에요. 저는 대체 뭔가요? 엘라나는 여전히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대답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먼저 말한다. 제게 아무 이름도 붙이지 않는 편이 좋겠어요, 신부님. 만약에 신부님이나 성당이 제게 붙일 이름을 찾아낸다면 앞으로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권리를 앗아가 버릴 것일 테니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죽을지 결정할 권리마저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찾는 건 포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말을 마친 그녀가 다시 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 어머니요, 엘라나. 당신은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고요. 아멘. 그녀가 짧게 답한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고 자리를 뜬다. 정오 세 번째 알약. 정오 세 번째 알약. 첫 번째. 기차가 콘스티투시온 역에 도착한다. 엘라는 승객들이 기차에서 내릴 때까지 기다린다. 기차 안이 텅텅 비고 나서야 천천히 차에서 내리려고 한다. 방금에서야 찢어진 것을 알아차는 인조 가족 좌석 위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면서 무거운 몸을 끌고 창가에서 통로 쪽으로 나아간다. 모든 것이 아까 한 것과 반대 방향이다. 그런데 좌석에 찢어진 틈에서 삐져나온 누런색 스펀지 고무가 그녀의 치마 지퍼에 끼고 만다. 그녀는 지퍼에 낀 고무를 간신히 빼낸다. 그리고 팔걸이에 기대어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녀는 아직도 몸속에 레보드파 약 기운이 돌고 있다는 것을 내심 기쁘다. 그녀는 시계를 본다. 다음 약을 먹으려면 아직 2시간도 더 남았다. 그녀는 핸드백을 어깨에 매더니 곧장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두 팔로 감싸 안는다. 기차를 타지 않는 지 꽤 오래됐지만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콘스티투시온 역의 플랫폼을 흥겹게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다. 그녀는 무언가를 빼앗아 달아나려고 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손쉬운 먹잇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도둑에 크게 실망할 일밖에 없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안에 든 돈이라고는 기차표를 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신분증, 알약, 손수건, 집 열쇠, 주스 한 팩과 치즈 샌드위치가 들어있다. 모두 이번 여행을 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다. 그래서 그녀는 핸드백을 앞으로 메고 손으로 붙잡는다. 다른 건 몰라도 알약을 잃어버리면 얼마 후부터는 걸을 수조차 없을 테니까. 기차문을 향해 걸어가던 그녀가 마침내 플랫폼으로 나온다. 깔때기 입구 같은 곳으로 우르르 몰려가다 표를 보여주는 곳에서 여러 줄로 흩어지는 인파를 따라간다. 그때 어떤 남자가 다가오면서 묻는다. 도와드릴까요, 할머니? 할머니라니 빌어먹을. 그녀는 속으로 욕을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대신 귀머거리처럼 그를 빤히 쳐다보면서 계속 걸음을 옮긴다. 말을 듣지 않는 자기 발처럼 귀머거리 행사를 하면서 그날 저녁 비가 왔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처럼 귀머거리 행사를 하면서 그 남자는 그녀보다 기껏해야 10살밖에 어리지 않은 것 같다. 어쩌면 5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냥 그녀처럼 몸이 오그라들지 않아서 그녀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훨씬 더 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그녀를 도와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구부러진 몸을 보며 말한다. 할머니, 그녀는 63살의 나이에 할머니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도와주려고 하는
남자의 말처럼 몸이 불편한 일을 증하는 의미로서의 할머니는 아니다. 사실 그녀도 할머니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리타가 누군가의 엄마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녀는 리타가 불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15살이 다 되어갈 무렵에야 생리를 처음 시작해 반에서 가장 늦게 여성이 된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사실 리타는 생리 주기가 늘 불규칙했을 뿐만 아니라 양도 항상 적었다. 리타 넌 생리도 굉장히 인색하게 하는구나. 차라리 잘했어 엄마. 불결한 시간이 줄어드니까. 리타는 침대 시트에 피 얼룩을 남긴 적도 일상생활을 못할 만큼 심한 통증을 느낀 적도 없었다. 마치 그녀의 생리는 어떤 불편함도 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치는 것처럼 그저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은 수준, 말하자면 그저 신용에 가까웠다. 반면 엘라나는 생리가 규칙적이고 양도 아주 많았다. 몸 안의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였다. 리타는 10살인가 12살이었을 때 오후에 함께 영화관에 갔다가 좌석에 피 얼룩을 남긴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얘야 일어나 빨리 나가자. 당장 일어나라니까. 하지만 리타는 과자 봉지를 모으고 신발을 신느라 꾸물거렸다. 빨리 나가자니까. 엘라나가 다시 재촉했다. 잠깐만 엄마, 뭐가 그렇게 급해? 이것 때문에 그래. 엘라나는 대담하는 동시에 리타의 고개를 돌려 밤새 벨벳 의자에 묻은 얼룩을 보여주었다. 그제야 리타는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나 울면서 극장에서 뛰쳐나갔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리타는 누가 얼룩을 본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니까 엘라나의 자궁이 제대로 가능하고 있음을 분명했다. 하지만 딸의 자궁은 어쩐지 늘 마음에 걸렸다. 리타가 자기처럼 의자나 시트에 얼룩을 남기지 못하는 이상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리타가 20살이 되던 무렵 그녀를 베네가스 박사에게 데려갔다. 이제 소아과에 갈 나이가 지났기 때문이다. 베네가스 박사는 엘라나 어머니의 이모들의 주치였을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 모두의 주치이기도 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녀에게 레도도파, 흑질, 목비근, 파킨스 병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도 바로 베네가스 박사였다. 하지만 리타를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만 해도 아무도 그런 것들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애당초 그런 용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아무튼 베나가스 박사는 리타에게 자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하자고 했다. 혹시라도 나중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두자는 거예요. 엘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리타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성녀는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의 초음파 검사는 피부와 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영화처럼 훤히 볼 수 있는 지금과 같지 않았다. 예전에는 자궁 안을 들여다보려면 어떤 시기든 몸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리타와 엘라나는 함께 병원에 갔다. 베네가스 박사는 남자 간호조무사 2명과 함께 모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검사 전날 밤 리타는 금식을 해야 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먹은 것은 모가잼과 아무 맛도 없는 비스킷 2조각뿐이었다. 심지어 마지막 6시간 동안은 물조차 마실 수 없었다. 배는 고팠지만 모가잼을 떠올리기만 해도 구역질이 났다. 그들은 리타를 이동용 침대에 눕힌 뒤 어떤 기구를 들고 왔다. 축구공에 바람 넣을 때 쓰는 펌프와 비슷하게 생긴 기구였는데 엘라나는 그것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기구의 주둥이 부분을 리타에게 갖다 댔다. 이윽고 그것을 뱃속에 집어넣고 바람을 넣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리타는 울음을 터뜨렸다. 리타는 아프지는 않을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 베나가스 박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가 나서며 말했다. 당연히 안 아프겠죠, 박사님. 저 아이는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저러는 거예요. 리타의 배가 상당히 많이 부풀어 오르자 그들은 침대를 들어올려 그녀의 발이 전장을 향하고 머리는 아래를 향한 채 회색 타일 바닥과 대각선을 이루도록 했다. 그러곤 검사를 시작했다. 리타는 눈을 질끈 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사정은 엘라나도 마찬가지였다. 베나가스 박사는 엄마와 딸이 너무 심하게 다투는 바람에 검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엘라나를 나가도록 했기 때문이다. 리타, 조금만 좀 울어. 그만 좀 울어. 고작 이 간단한 검사를 받는데도 이렇게 힘들어할 거라면 차라리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 편히 나을 거야. 진심이야. 출산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가 알겠냐마는 안 그래요, 박사님? 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잘 모르죠. 베나가사 박사가 답했고 둘은 뱃속에 공기가 가득 찬 채 바닥과 45도 각도로 누워있는 딸 옆에서 함께 웃었다. 자세 때문에 리타의 눈물은 평소의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 누선에서 새어나온 눈물은 위 눈꺼풀의 곡선을 따라 흘러가다 아치 모양의 눈썹을 지나 그 끝에서 이마로 흘러내리면서 앞머리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리타는 누군가 시트 아래에서 자기 손을 비비면서 꼭 움켜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손을 꽉 힘주어 잡고 있는 어떤 손. 잠시 눈을 뜨니 침대 옆에 서서 자기를 보고 있는 조무사 한 명이 보였다. 리타와 눈이 마주치자 조무사는 그녀의 손을 꽉 잡지 않고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리타는 눈을 질끈 감으며 그에게 잡힌 손을 빼내 자기 몸 옆에 붙였다. 그녀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잔뜩 긴장한 채 기다렸지만 누구도 다시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잠시 후 몸에 집어넣은 기구의 주둥이를 몸에서 빼내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는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너무 긴장하지 마. 긴장하면 네 몸에 집어넣은 공기를 빼기가 힘들어진대도. 베네가스 박사는 몸에 집어넣었던 가스를 빼내기 위해 리타의 배를 누르면서 말했다. 그때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들은 그녀를 침대에 내려준 다음 배를 눌러 몸에 남아있는 가스를 빼내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우리가 해줄 수도 있는데 그게 싫으면 너 혼자 해야 할 거야. 그러곤 그녀를 집으로 보냈다. 자궁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베네가스 박사가 대기실에서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엘라나에게 말했다. 엘라나는 내심 할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만약 손자라도 있었다면 오래된 튀김 기름 냄새가 나는 종착역 동로를 이렇게 혼자서 걷지도 자기를 도울 육체를 찾기 위해 외롭게 여행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손자가 있었다면